이제 부동산 정책론 파트를 볼 건데, 자, 요 기본서를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요 입문서는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기본서 요거 가져오시면 돼요. 요거. 자, 요 기본서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요 기본서를 요 11월, 12월 과정에 제가 모든 것을 여러분 알려드렸다. 그럼 여러분들 아마도 학원 나오기 싫어질 겁니다. 왜? 이걸 일순환에 여러분에게 다 알려줬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너무 아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이번 순환에서는 이 정도 하고 중요한 거 하고 이 다음 1, 2월 과정에서는 거기다 살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살 붙여 나가고 이렇게 할 거예요. 11월, 12월 과정을 정확히 이해했다. 11월, 12월 과정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래도 60점은 맞게끔 수업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1, 2월 과정 가면 살 붙이고 3, 4월 달 살 붙이고 이제 5, 6월 달 가면 이제 3, 4월 달까지 살이 다 붙여진 거야. 그럼 5, 6월 달은 이제 뭐 핵심 정리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 이제 문제풀이 진행되면서 또 요약 정리하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일단 우리 요 정책론 책을 볼 건데요. 자, 정책론 페이지 수는 194쪽입니다. 자, 책 194쪽을 한번 볼까요? 책 194쪽을 보면 부동산 정책론 그래요. 그러면서 토지 정책 나왔고, 자, 그리고 196쪽, 197쪽까지 여기에 두 페이지가, 그러니까 두 페이지 되죠? 94쪽부터 해서 197쪽까지니까 약 두 페이지가 두 장, 약 4개의 페이지를 거치고 이 정책론을 앞에 큰 틀을 잡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194쪽부터 해서 197쪽 내용을 무슨 말인지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볼 필요 없는 거고. 자, 책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근데 책이 이제 198쪽 가면 이제 정책론에서 쭉 서술해 놓은 거야, 서술.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할 거니까 책은 일단 두세요. 책 일단 두고 이제 칠판 한번 봅니다. 칠판 보고 칠판에 제가 일정 부분 설명하고 그다음에 책 와서 다시 점검하고 이렇게 할게요. 자, 오늘 순서는 수업 순서는 부동산 정책인데요. 시장 개입이라는 거 배우고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까지는 아마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주택 정책에서 이제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정책론 그러는데 198쪽에 여기 제가 양쪽에 지금 참고 표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개념. 이 참고 표시된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자, 보시라고 정책이 뭔가. 일단 정책이 무슨 말인가 좀 볼게요. 이 정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즉 국가가 하는 모든 행위를 정책이라고 그래. 정책. 그러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복지정책이 어떻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육정책이 어떻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인데 교육정책이 이렇게 입시제도가 자주 바뀌면 안 된다. 막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럼 정책이란 말은 국가가 하는 것을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 국가가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했다. 그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앞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떤 당은 종부세를 강화하자. 어떤 당은 종부세를 완화하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으로 하자, 6억으로 하자 막 이렇게 한다고. 그게 하나하나 전부 다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 그게 부동산 정책이에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전부 민법 빼고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시면 돼요. 세법 부동산 정책입니다. 내일 배우게 될 공법 있죠? 다 부동산 정책이야. 자, 정책의 개념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 정책은 국가가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는가? 국가가 이렇게 하잖아요. 정부는 임대료 규제도 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실시하고 종부세를 높였다 낮췄다 하고 취득세를 높였다 낮췄다 하고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하고 세금을 새롭게 신설하고 폐지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는가? 즉 정부가 여기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하는 건데 왜 그러는가? 왜 그러냐면 부동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요. 이 부동산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부동산 문제가 뭔데? 부동산 문제가 뭐냐고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나누면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로 나눠져요. 그럼 토지 문제가 있고 주택 문제가 있습니다. 자, 토지 문제 하나만 해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토지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 같아요? 우리나라 토지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토지는
토지는 못 만들어 부정성 때문에 부족이에요. 토지 부족 문제. 그러니까 부정성 때문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야. 모든 게 부동산학은 못 만드니까. 그 부정성 때문에 못 만들다 부족하다. 그럼 토지 가격이 높아. 지가고 현상. 이런 것도 문제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토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토지 있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유가 편중돼 있다는 거. 소유 편중. 그런 것들이 토지 문제야. 그럼 만약에 서울시 땅 90%를 제가 가지고 있다 이거야. 서울시 땅 90% 제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국가도 저 마음대로 못 합니다. 제가 서울시 토지 가격을 다 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90%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유가 편중됐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골고루 나눠줘야 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저는 서울의 토지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서울에 토지가 필요 없으니까 저한테 배분되면 안 돼.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꼭 필요한 사람 거기 배분돼야 돼.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소유가 편중됐다. 그런 것들이 토지 문제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까? 아니요. 안 나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토지 문제가 있다면 자, 토지가 소유 편중되고 토지 가격이 높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중국으로 여기 저기 동남아로 가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간 이유는 노동조합 때문에 그렇다. 노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그게 원인이 될 수 있죠. 임금이 너무 높다. 노동조합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토지 가격입니다. 토지 가격이 너무 높아. 토지 가격이 높으면 모든 게 높아져요. 토지 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물건의 가격이 높아져요. 토지는 생산 요소니까.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 그럼 임금도 올라가야 돼.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들은 그러잖아요. 노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다른 나라로 간다. 노조 때문에 간다. 그게 딱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죠. 여러 가지 원인이 돼서 나가는 건데 그분이 노조가 싫으니까 노조로 딱 지목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돼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 문제, 토지 가격이 너무 높으면 엄청나게 많은 일이 발생해요. 토지 가격이 높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만 기업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나라 토지 가격이 높으니까 생산비가 높아져. 그럼 우리나라에서 요 마이크 하나 만들 때 10만 원이야. 원가가. 그럼 대만은 토지 가격이 낮으니까 원가가 5만 원이야. 그럼 성능이 똑같다면 다른 나라 팔 때 대만은 7만 원 팔아도 돼요. 그런데 2만 원 남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7만 원 팔면 3만 원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 문제, 토지 가격이 높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킨다고. 그럼 국가는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합니까? 토지시장에 개입합니까? 토지시장. 정부의 토지시장 개입을 네 글자로 토지정책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토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택 문제도 있겠죠? 그럼 주택 문제가 뭐 돼요? 여러분 주택 다 가지고 계시죠? 서울에? 저는 서울에 주택이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 주택을 가지고 싶은데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서울에 주택을 지금 못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주택 왜 제가 못 가졌을까? 주택이 비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문제도 주택이 비싸다, 주택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잘 안 된다. 30년 전에 지어진 임대주택을 국가가 저에게 준다. 그거 안 맞잖아요. 이게 주택 문제죠. 그럼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택 문제를 방치한다. 그럼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문제를 해결해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주택정책이라고 하죠. 근데 토지시장에 주택시장에 개발하는데 세금 가지고 개발하는 것을 무슨 정책을 합니까? 조세정책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정책의 뜻을 아셨죠?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야. 무슨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이걸 공적인 노력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이다. 앞으로 공적이란 말 나오거든요. 이 공적 그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부동산 개발에서 공적 주체 그래요. 공적 주체가 개발했다. 그럼 공적 주체는 개발의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이게 공적이라고 그래요. 공적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럼 부동산 정책은 결국은 시장에 개입하는 건데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야. 자, 개입 방법에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용 규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씩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효과가 나왔는데요. 부동산 정책은 마지막에 효과 이걸 시험에 내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 내내지만 이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가 너무 높아요. 그 임대료가 너무 높으면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개입하냐면 임대료 규제라는 거야. 임대료. 우리 서울의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단위 생략할게요. 평수 생략하고 100만 원이다. 그게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정부가 이 임대료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 규제해요. 여기 임대료 규제야. 그럼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주택 정책이야. 그러면 이 임대료 규제를 실시하면 그러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이 효과를 출제한단 말이에요. 효과. 이 효과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이 있으니까 처방했다. 약을 썼다. 그러면 어떻게 좋아졌는가, 나빠졌는가 이렇게 의미하셨습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이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는 몇 가지를 배울 거냐면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동산 문제 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시장 개입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부동산 정책론 총론입니다. 총론. 첫 번째 부동산 문제, 두 번째 정부의 시장 개입, 여기까지 총론. 자, 강론은 토지시장이 개입한다. 토지정책, 주택시장이 개입한다. 주택정책, 세금 가지고 개입한다. 조세정책. 이 5개 파트인데 부동산 문제는 언제 출제했는가 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좀 이따 책 보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써놨거든. 그거 싸그리 무시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 개입 매년 시험에 출제합니다. 시장 개입. 그다음에 토지정책, 주택정책 매년 시험에 출제하고 조세정책은 퐁당퐁당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문제부터 봐야 되는데 이 부동산 문제는 토지 문제,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특징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요. 이 부동산 정책이 5문제 정도 출제요. 그럼 5문제 정도 출제를 하면 이 중에서 어떤 경우는 2문제 정도가 저에게 안 배운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토지 정책, 우리나라 토지 정책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 정책을 다 알고 있다? 그런 사람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의 모든 주택 정책을 다 알고 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학 결혼 강의하는 저나 다른 강사들도 모르는 게 있다는 거야. 토지 정책, 주택 정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못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매년 그런 게 아니라 한 2년에 한 번꼴 이렇게 저한테 안 배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5문제 나왔다? 그러면 안 되지. 많이 나오면 2문제, 그렇지만 1문제 정도가 안 배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는 잘 찍어야 된다는 거야. 나는 그것 맞춰야 되겠는데 그러면 요원이 합격하기 힘들어집니다.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잘 찍는다 이렇게 그렇게 됐고, 자 제가 질문합니다. 요 토지정책 저하고 공부할 거예요. 오늘 공부할 건데 우리 학원 강사들 5명이자 저 포함해서 이 토지정책에 대해서 가장 우리 학원은 6명이구나. 공포 선생님 주야가 다르니까 7명이구나. 그럼 토지정책, 우리나라 토지정책에 아니요 미안해요. 우리 학원 강사들 중에서 토지정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저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공포 선생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공법 있죠? 다 토지정책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정비법, 그다음에 이제 농지법 배우고 그러잖아요. 농지법 이렇게 배우고 건축법 이런 거 다 토지정책입니다. 그 주택법 배우죠? 주택법 들어보셨잖아요. 주택법을 아직 안 배우는가 모르지만 주택법 들어보셨어요? 그 주택법이 주택정책입니다. 그럼 이 토지정책하고 주택정책은 토지정책이 1문제 내지 2문제, 주택정책도 1문제 내지 2문제 출제해요. 이 토지정책 1문제 아니면 2문제, 주택정책도 1문제 아니면 2문제 출제해요. 그러면 이 토지정책 저한테 배울 건데, 근데 1문제 내지 2문제 나오는데 2문제 나와. 2문제. 만약에 예를 들어 2문제 나왔다. 2문제 다 저한테 안 배우고 공포스님한테 배운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의미하셨죠? 주택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정책보다는 토지정책에서 공포스님한테 배운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올해도 이 토지정책에서 공법 문제가 나온 거예요. 공법 문제가. 왜? 그것도 토지정책이니까. 좀 이따 볼게요. 그럼 조세정책. 우리 학원에서 조세정책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누굴까? 세법 선생님입니다. 조세정책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데
최근에는 이 조조정책이 세법선한테 배운 내용을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 정책은 공법 일부, 세법 일부가 우리 부동산의 개론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그럼 이 부분 정부의 시장 개입은 세법 선생님, 공법 선생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책론 부동산 문제 빼버리면 4개 파트인데 하나, 둘, 셋, 4개인데 이 정부의 시장 개입 이것만 저에게 단독으로 배우고 나머지 토지, 조세, 주택 정책은 공법선, 세법선을 같이 배운다는 거 의미하시겠습니까?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큰 틀에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흘러간가 봤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문제는 필요 없는 거고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부동산 문제가 우리 책 보면 부동산 문제의 의의, 특성,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싸그리 무시. 싸그리 무시합니다. 볼 필요 없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책을 한번 볼게요. 우리 책 198쪽 갑니다. 책 198쪽 가면 그러면 부동산 문제라고 나와요. 의의 나오고 특성 나왔습니다. 199쪽도 토지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198쪽, 199쪽 양 사이드에 아무런 글씨가 없어요. 양 사이드에 됐습니까? 거기 양 사이드에 우리 책은 기출 지문이나 참고사항 이런 거 써놔요. 자, 책을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뒤로 넘겨서 어디로 가냐면 책 206쪽 한번 가봐. 206쪽. 206쪽을 가면 그러면 왼쪽 사이드에 참고해서 정부의 실패란 말 나오고 우리 책 읽다가 참고 이렇게 나온 것은 시험에 자주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는 그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참고 밑에 기출이라고 나와. 기출.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기출 나오면서 기출 옆에 핸드폰 핸드폰에 나오는 통화가 잘 되는 거 안 되는 그거 표지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게 기출 나온 거 이렇게 기출 나온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야. 어차피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니까 의미하셨죠? 자, 그다음에 207쪽 가요. 207쪽에 기출 지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거기 공공지라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소리야. 그럼 다시 책을 198쪽하고 199쪽 가봐요. 양 사이드에 기출 지문이 있는가 봐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198쪽, 199쪽 부동산 문제 요거 싸그리 무시합니다. 200페이지 가죠. 200페이지를 갔더니 왼쪽 사이드에 핵심이라고 나왔어요. 그건 핵심 아닙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페이지 내용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페이지 내용은 저건 핵심 나왔는 거 핵심 아니고 이거는 예전에 아주 예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안 나왔다고 저 말 잘못했고 아주 예전에 20년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20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01쪽에 주택 문제 나오면서 밑에 조그만 박스가 나와. 201페이지에 조그만 박스 나오죠? 그거 한 30년 전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그러니까 30년에 출제했으니까 지금 출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202페이지도 마찬가지고 20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203페이지의 기출지문이 최근에 한번 출제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아, 이거구나. 별것도 없어요, 이거. 자, 그러면 204페이지 갑니다. 204페이지에 부동산 정책 나왔습니까? 여기서부터 부동산 정책이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할 거니까요. 그러면 204페이지를 봤더니 부동산 정책의 의의, 부동산 정책의 과정 6단계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205쪽 가봐요. 205쪽 가면 가운데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나왔습니까? 자, 이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시작된다고 하시면 돼요. 자, 7번 볼게요. 204쪽 부동산 정책 나오면서요. 여기까지가 204쪽 내용이고 이제 205쪽 가운데 보면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가 나옵니다. 205쪽에 기출 지문은 안 나왔는데 거기 핵심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핵심이 나온 게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205쪽에는 기출 지문이 없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자주 출제합니다. 이거는 자주 출제하는 부분이요. 별표 제가 3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얘는 별표 하나 정도 됩니다. 3개는 아니고. 얘가 이제 시험에 출제되면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출제해요. 그럼 우리 책하고 약간 다르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해 볼 건데요.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필요성, 왜 개입할 건가? 자, 이거는 약간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시장에 가면 수요자, 공급자가 있어요. 이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시장은 어떤 게 시장이냐?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만나서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해요. 가격을. 이 가격을 결정하고 가격으로 결정된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팔아요. 그게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은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런 게 아니고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가격 결정하고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현상을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자원 배분한다고 그래요. 오늘 자원 배분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고요. 자원 배분. 그럼 이 자원 배분이 뭐냐 도대체 이 자원이. 자원은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지하 자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자원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자원이라고 그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럼 이 분필은 자원입니까 아닙니까? 자원. 옷도 자원. 저도 자원이야. 여러분도 자원이고 인적 자원 그러잖아요. 그럼 전부 다 자원이에요. 응? 책상도 자원이고 걸상도 자원이고 다 자원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고 부동산이라는 자원을 사고 파는 거. 그것을 부동산 시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분필 시장은 분필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분필 가격 결정되고 분필이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것. 그것을 분필 시장이라고 합니다. 의미하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시장의 기능이 나와. 시장의 기능, 시장의 역할. 모든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든 주택 시장이든 모든 시장은 첫 번째 역할이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 가격 결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거야. 이게 시장의 기능이라고. 여기 이제 시장의 기능입니다. 시장의 기능. 시장의 기능, 시장의 역할이야. 저의 기능은, 저의 역할은 매주 수요일 날 여러분하고 부동산의 개론 공부하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게 기능이고 저의 역할이야. 그러면 시장은 자원 배분해야 되는데 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냐,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냐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이걸 시장이 자기 역할을 잘한 거야. 이걸 시장의 성공입니다. 그럼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다. 시장이 자기 역할을 못한 거죠. 시장은 실패라고 그래. 제가 오늘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 불만이 많아. 수업을 하는데 대충 하고 간다.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오늘 수업은 실패했네 이렇게 한다고. 예? 제가 여러분 눈빛 봤을 때 계속 졸고 다른 생각하고 그러면 제 속으로 그러죠. 오늘은 여러분 여기 오셔서 실패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 써요. 오늘은 내가 하루 종일 실패했다. 실패. 하루 종일 멍한 게 없는 거야. 한 게 없다고. 그럼 오늘 내가 매우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 그럼 오늘 하루는 내가 성공했다. 주무시기 전에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오늘은 내가 시간 때우다 말았다. 그럼 오늘 내가 실패한 거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번 생에는 실패했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럼 그 다음 생에 나와서 뭘 잘하려나? 안 돼. 어차피 똑같다고. 그치? 그게 실패라고 그래. 그러면 시장이 실패란 것은 시장이 자기 역할 못한 거야.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실패가 뭐냐? 이렇게 안 냅니다. 시장은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데 그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면 시장이 성공했다고 부르고 하고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면 시장이 실패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경제학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뭘까? 간단해요,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 부동산의 개론만 봅니다. 민법 보지 말고 부동산 개론만 보면 몇 점이 합격이요? 60점. 60점 합격이요. 근데 부동산의 개론은 엄청 공부 열심히 했어요. 90점 맞았습니다. 민법은 35점 맞았습니다. 그럼 부동산의 개론 점수 너무 많이 맞았죠. 그죠? 그럼 합격, 불합격? 불합격.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 배분된다. 그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야. 그러면 우리 서울에 주택이 100개가 필요하다. 서울에 주택이 100개가 필요하면 100개를 만들어냈다. 그럼 주택이라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한다고. 그걸 주택시장이 성공했다고 그래. 근데 우리 서울에 주택이 100개가 필요한데 80개밖에 배분이 안 됐다. 80개밖에 안 만들었다. 그럼 주택이 20개 부족하죠. 그러면 주택이라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습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 개론은 60점 맞아야 되는데 40점밖에 못 맞았다. 그럼 비효율적이죠. 개론은 60점 맞아야 되는데 90점 맞았다. 효율적, 비효율적? 비효율적. 그러니까 여기 비효율적이란 말은 꼭 필요한 것보다 많이 만들었다, 조금 만들었다. 이게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시켜봐요. 우리 주택시장으로 옵니다. 우리 서울의 주택시장에서 필요한 주택이 100개인데 80개밖에 공급이 안 됐다. 그러면 주택이라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다, 비효율적으로 배분다? 비효율적. 그것을 시장이 실패라고 그래. 그럼 시장이 실패했으면
20개가 부족하니까 주택시장 20개 부족하니까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러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입할 수 있다. OX? O.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그게 1번이잖아요. 자, 1번 봐봐요. 정부의 시장 개입 이후 필요성,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한다. 됐습니까? 여기 첫 번째야. 여기 있는 그대로 나와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요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요거 5글자로 뭐랍니까? 시장의 실패.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례를 들면 우리 서울에 주택이 100개가 필요한데 80개밖에 공급이 안 됐다. 그럼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다. 시장이 실패했다. 그럼 20개 부족하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20개를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한다. 이거 그대로 나와. 자, 2번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한다고 그래요. 이 사회적 목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 사회의 목표하고 지금 우리 사회의 목표는 달라요. 30년 전 이때 우리 사회의 목표, 우리 사회 30년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민주화, 독재 타도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30년 전에 우리 사회의 목표였습니다. 또 하나, 30년 전 민주화도 있었고 30년 전도 이런 말도 있었어요. 지역감정 해소. 그죠? 그러니까 지역감정 해소라는 말을 썼지만 저는 이 앞에 지역차별이 먼저 있었던 거야. 지역차별 해소. 그걸 지역감정으로 둔갑시켜 놓은 거지. 특정 지역 사람들이. 그게 30년 전에 우리 사회의 사회적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영원함 교류 정책을 펴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역감정 해소하기 위해서 강주 학생이 대구 와서 일주일 살고 대구 학생들이 강주 와서 일주일 살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발한 거야.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사회 목표가 민주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 목표가 지역감정 해소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 사회 목표는 뭐 같아요,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사회 목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남북관계 해소 이런 것도 사회적 목표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계속 경직돼 있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든지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은 전혀 앙내가 없잖아요. 언제부터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남북관계 앙내가. 기억난가요? 예전에 금강산 가서 어느 분이 그 총 맞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부터 경색됐잖아요. 그때 경색돼가지고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좀 좋아지다가 또 나빠지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게 하나의 사회적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지금은 뭐 남북관계 해소 이것도 사회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사회만 본다면 북한 빼버리고 우리만 본다면 이런 거잖아요. 제 생각은 그거예요. 저는 이제 타람마다 다른데 저는 이게 가장 큰 사회적 목표가 될 수 있어요. 비정규직 문제. 일은 똑같이 하는데 왜 정규직은 100만 원 받는데 비정규직은 50만 원밖에 못 받냐 말이지. 그러잖아요. 너무나 불공평한 거지. 그러잖아요. 그럼 일을 달리한다면 정규직은 일을 어려운 일을 하고 일을 많이 하고 비정규직은 쉬운 일을 하고 일을 조금 하고 그러면 임금 격차가 있어야 되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 격차가 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아지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양극화 해소 문제도 하나의 우리 사회적 목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이라든지 정치권에서 그걸 내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5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내세워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걸 내세워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이제 비정규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회적 목표입니다. 그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이거 그대로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할 수 있다. OX? O.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여기다가 약간 사족을 달면 그 사회적 목표가 소득 재분배입니다.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이자 수입이 엄청나게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은행에 예금해봐요. 그럼 이자가 높아졌잖아요. 그 이자 수입이 많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대출 받았어요. 이자 비용으로 엄청나게 지불하잖아요. 그게 양극화 심화되는 거야. 소득 재분배가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그러면 정부는 노동소득에 대한 세금을 조금 부담하고 자본이득 뭐 주식 가격이 올라갔다든지 이자 수입이 많다든지 부동산 시세차익을 많이 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세금을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야. 이걸 소득 재분배라고 합니다.
그럼 소득 재분배가 하나의 사회적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소득 재분배, 주거복지 등을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굳이 따지자면 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는 것을 경제적 기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정치적 기능이라고 해요. 우리 책은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시험에서 한 번도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이라고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경기 조절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 부동산 경기,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됐다. 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으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되겠죠. 부동산이 투기적 현상이 막 발생해요. 그럼 투기적 현상이 발생하면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안 한다? 하죠. 그게 경기 조절, 경제 안정화입니다. 그러면 시험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할 수 있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경기 조절을 위해서 개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시장의 실패 수정한 것을 경제적 기능, 사회적 목표 달성한 것을 정치적 기능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밑에 뭐라고 써놓은 것은 볼 필요 없어요. 그 내용이 205쪽입니다. 그 205쪽에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가 나오는데요. 1번 정치적 기능 나왔습니다. 그 정치적 기능은 첫 번째 줄에 사회적 목표 달성 나왔습니까?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임대주택 정책, 불량주택 개선, 주거복지 정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치적 기능에 해당되는 사회적 목표 달성이다. 자, 그 밑에 경제적 기능. 경제적 기능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는 거야. 시장의 실패. 우리 책은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써놨지만 시험은 그렇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책 볼 건데 칠판 보면요. 요 사회적 목표는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러니까 얘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할 수 있다. 요거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장의 실패가 뭔가를 바로 공부합니다. 이 시장의 실패는 매년 시험에 출제합니다. 자, 책을 한 장을 넘겨봅니다. 그러면 206쪽에 시장의 실패 나왔습니까? 자, 시장의 실패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건데 시장의 실패는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시장이 실패합니다. 되셨습니까? 예, 쉬었다.